85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저자 최백은. 출판일 2024년 3월 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대한민국에 다가올 잃어버린 30년의 비밀을 알자. 책 소개.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인구 소멸 제1순위 국가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모피아라는 말을 갖게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잃어버린 30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한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세습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 활력도 잃어버렸고 인구도 축소되고 급기야 사회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모래성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 투자, 수출, 소득 등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지난 2023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많은 이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백은 교수는 신간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를 통해 경제사적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이야기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19세기의 이른바 대영제국 시대를 이끈 원동력에 주목한다. 역사가들은 유럽에서 왕권이 가장 취약한 절대왕정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역설을 이야기한다. 가장 취약했던 영국은 어떻게 대영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오늘날 미국의 최대 경쟁력이 군사력이고 그 군사력을 가능케 한 것이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듯이 영국 군사력은 영국 경제력으로 가능했고 그 경제력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그 기술혁신을 가능케 한 것은 근현대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 사회혁신이었다. 바로 민주주의와 중앙은행 시스템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 등으로 구체화되는 사회혁신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다. 그런데 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 대신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 즉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 몫인 세금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기존의 금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민이 함께 만든 생산물로 불안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준 셈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사회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신용이용에 대한 기본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된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국민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화폐를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의 날개를 달았는데 정작 국민 자신은 가치만 보증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저자 소개. 저자 최백은 경제학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백은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한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 공공금융의 사망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으로 변화시켰다. 재벌 자본의 건설회사와 금융자본의 부동산 금융이 결합한 산물이었다. 공공성과 국민이익의 촉진은 뒤로 밀려났다. 결과가 세습성이 강한 부동산 자산 중심 경제 구조의 등장이었다. 2000년대 2001부터 2021년 기간 국내 GDP는 약 1373조 원 증가한 반면 국내 부동산 자산은 이보다 약 9배 많은 일경 1845조 원 증가했다. 가계로 국한해도 마찬가지이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706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 부동산 자산은 약 10배 많은 6969조 원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를 보수라 지칭하는 보수 정권에서나 진짜 보수 정권인 민주당 정권에서나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절 글로벌 유동성의 폭발과 맞물려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는 더욱 고착화됐다. 참고로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멕시코, 튀르키예, 이란 다음으로 외화 신용이 많은 나라이다. 경상성장률은 2001에서 2007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연평균 7.5%에서
2008에서 2016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연평균 5.3%. 다시 2017에서 2021년간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3.6%로 하락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0%, 5.0%, 8.3%로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가계 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1%에서 4.9%로 다시 3.7%로 하락했지만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14.4%에서 4.5%로 다시 8.7%로 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 앞질렀다. 노무현 정권 때는 일본은행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연준의 1% 초저금리가 맞물려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하며 글로벌 주택시장에 붐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국이 초금융 완화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에 붐이 일었던 기간이다.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이후 국제금융의 흐름과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주택시장 붐의 주요 요인임에 틀림없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에서 2007년간 글로벌 신용은 약 57.7% 연평균 16.4%나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에서 2021년간 글로벌 신용 증가율은 11.2% 연평균 5.4%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 직전 2년의 신용 증가율 9.5%와 큰 차이가 없다. 주요 선진국이 돈은 많이 찍어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신용 위축과 팬데믹에 따른 경제 생태계 붕괴 등의 여파로 글로벌 신용 팽창은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글로벌 유동성의 폭발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모두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이는 국내 가계 신용에 영향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계 신용은 팬데믹 직전 2년간 연평균 6.5% 증가한 반면 팬데믹 기간 2년간은 8.3% 증가했다. 국내 신용 증가율이 글로벌 신용 증가율보다 높았다. 반면 노무현 정권 때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신용 증가율 연 16.4%보다 국내 신용 증가율 연 10.4%이 낮았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자산가치 급등은 국내 신용에 대한 통제 실패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 모두가 가격 폭등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IMF가 발표하는 58개 국가의 전체 주택의 실질가치 변화율을 보면 2021년에 12개 국가는 변화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11.7%로 8번째로 높았다. 폭등을 겪었던 미국의 10.6%, 캐나다의 9.8% 등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의 6%대 상승률이나 프랑스의 3%대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 대가는 고스란히 무주택자나 정부를 믿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면 손해를 볼 것처럼 계속 강조했지만 대통령 말을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른바 벼락거지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2020년과 2021년 2년간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2년간 시중 통화량은 700조 780억 원이나 풀렸다. 그리고 정부 채무도 247조 5천억 원이 증가할 정도로 정부가 푼 돈 역시 사상 최대였다. 그런데 시중에 풀린 돈 중 실물 경제로 들어간 돈은 시중 통화량의 22%에 불과한 155조 7천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결과 국내 부동산 자산은 2년간 GDP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1845조 9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의 경우는 더 끔찍했다. 소득은 80조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자산은 소득의 20배가 넘는 1658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생존 위기로 내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외면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던 무주택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을 해체하지 않은 산물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부동산이 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힘들은 부동산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는 고인물 사회를 만든다. 인간 사회에서 핵심적인 경제 문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과 함께 생산한 것을 배분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사회 구성원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몫을 배분받는다. 개인 소득이 그것이다. 그 소득 중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 저축한다. 소득 중 저축된 부분이 자산으로 축적된다.
오랜 시간 축적된 자산은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는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관심을 가졌다.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낳고 자산 불평등은 경제력의 세습으로 이어져 사회의 유동성과 활력을 저하시킨다. 출발선의 차이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의 희년이 제정된 이유이고 극심한 토지 집중이 왕조 교체로까지 이어졌던 동양 전통사회의 역사가 그 결과이다.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악의 자산 불평등 국가로 만들었다.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한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 주식 자산가치 증가가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보다 약 3배 컸던 반면 한국은 정반대였다. 부동산 자산은 주식 자산보다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고 그 결과 정부와 기업과 가게 모두가 부동산의 인질이 되었다. 1995에서 2022년간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기업 영업잉여는 208조 원 증가한 반면 기업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15배가 넘는 3020조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어도 계속 증가하는 이유나 건설회사의 부실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건설 경기에 대한 높은 의존과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가져올 가계부채 충격 등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가치를 떠받쳐야만 사회와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지경이 된 것이다. 문제는 저금리 시절에는 높은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이 은폐됐지만 고금리의 장기화는 모르핀으로 연명한 부채 모래성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진퇴양난 상황에 놓여 있듯이 내부적으로 개혁하지 못한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의 운명은 자명하다.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등이 떠받치는 부동산 가치 증가는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유동성이나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밀어올린 부동산 가치 증가는 가계의 소득 증가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가계 부채 증가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억압하여 성장의 둔화 및 정체, 가계 소득의 정체로 이어지면서 시한폭탄 같은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30%에서 하위 30% 사이에 있는 이른바 중산층의 소득은 매우 취약하다. 이들이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저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팔아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물가 급등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존 압력을 받고 이자조차 상환이 어려워지자 매물로 내놓고 심지어 경매로 넘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방 압력이 시작한 것이다. 결국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부추겨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며 가계부채를 계속 키울 것인지 아니면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화 우려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수용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23일 통계청이 3, 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하자 언론들은 3분기 가계실질소득 0.2% 늘었다. 5분기 만에 증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1년 전인 2022년 3, 4분기에 실질소득에 비해 약 1만 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 현상이었다. 2년 전인 2021년 3, 4분기에 비해 약 12만 원이나 감소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가계실질소득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2022년 2, 4분기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그에 따라 가계 지출의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2023년 3, 4분기의 가계실질소득은 2년 전인 2021년 3, 4분기에 비해 약 3% 12만 원 감소했으나 가계 지출은 오히려 4만 4천 원 증가했다. 교육비 12% 상승과 교통비 8% 상승 등 소비 지출이 2만 7천 원 이상 증가했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비용이 36.4%나 증가한 결과였다. 가계는 지출 증가를 식료품비 지출 축소로 대응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가계의 처절한 싸움은 2년 동안 67.4%에서 70.7%로 크게 증가한 소비 성향에서도 잘 드러났다. 교육비와 교통비 등의 소비 지출 증가 속에 이자 비용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결과였다. 게다가 소득 축소로 미래 소득인 연금기여금조차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가 부채를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떠받쳐주기는 어렵다. 약 40조 원의 정책주택 금융특례보금자리론 투입과 PF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은 바로 부동산 모래성의 균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였다. 그러나 정책주택금융의 마중물 효과는 실현되지 않았고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대형 건설사조차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화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2차 정책주택금융을 약 27조 원 투입, 올해 2024년 상반기에 예산 75% 배정과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그리고 건설사 및 금융사 지원 규모 확대로 무너지는 부동산 모래성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참고로 정책주택금융 규모는 통계를 집계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0%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4.2%로 증가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정책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첫째, 시장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마중물 효과를 만들지 못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할 때 신생아 특례로는 5년간 725에서 350만 원 연 1,450에서 700만 원의 이자 혜택을 준다. 문제는 지난 2023년에 전국 주택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각각 4.6%와 6.7% 하락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 원 주택 기준으로 4,140만 원과 6,030만 원에 해당한다. 1,450만 원 이자 혜택을 보기 위해 6천만 원 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감내할 사람은 없다. 은행이 1990년대 초 8%대였던 콜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여 90년대 중반에는 1% 밑으로 그리고 90년대 말부터는 사실상 제로금리를 도입했어도 주택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한 이유이다. 둘째, 토목건설 사업으로 건설회사를 구제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 하나는 정책조차 창의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자산거품 붕괴 후 대책과 동일하다. 일본 역시 일본은행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전개했지만 이는 정부 부채 급증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건설국채 순발행액을 보면 1980년대 후반에는 27조 엔 증가했으나 90년대 전반에는 무려 그 2배가 넘는 57조 엔에 달했다. 90년대 후반에도 52조 엔에 달했다. 그 결과가 일본 정부의 부채 급증이다. 셋째, 금융지원은 좀비 기업을 양산할 것이다. 일본 역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정상화되리라 기대하면서 금융지원으로 연명시켰으나 결과는 좀비 기업 급증과 생산성 둔화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기업의 원화 부채를 극단적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막을 수 있다손 쳐도 이는 건설 투자가 과잉인 상태에서 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그 결과 식물경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1999년부터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일본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고 금리의 조기 인하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이 이 상황을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의 소진으로 해석할 경우 이른바 공포 확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를 숙주로 삼는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의 종언은 예정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반면 그 순간 부동산 자산가치의 하락, 부채 구조조정의 강제, 부동산 투매 파열 세와 파산, 소비와 경기 침체,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악화, 부동산 자산가치의 수직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에서 2024년 말에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부채 모래성의 필연적 결과이고 자연의 순리이다. 한국 사회는 좋든 싫든 부채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즉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자본 탐욕의 이데올로기 재정 지출 최소주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피아의 재정건전성 논리는 기만에 불과하다. 이제 재정건전성 논리가 기초하는 재정지출 최소주의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재정지출 최소주의는 과학이 아닌 이데올로기이다. 앞에서 인간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말했다. 사회가 지속하려면 민주주의와 시장, 즉 정치와 경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자본의 탐욕은 끊임없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약화하려 하고 심지어 제거하고 싶어 한다. 역으로 자본의 탐욕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작동한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험했듯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의 과잉이 그것이다. 정치의 과잉은 시장이 만들어내는 경제 활력을 약화하고 심지어 인민 독재로 위장한 또 다른 독재로 이어지곤 한다. 자본 탐욕은 극단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낳는다. 사회 붕괴와 경제 위기가 동전의 앞뒷면인 이유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화가 이뤄지면서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대공황 이후 경제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치와 정부의 복원을 지지한 케인스 경제학 죽이기 작업이 진행된 배경이다. 이 작업의 출발점이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춘 이유이다.
이들은 정부 재정 투입은 인플레만 초래할 뿐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정만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재정 투입 축소를 감세로 연결했고 감세 논리는 경제적 고통이 증대했던 1970년대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사회지출 축소는 사회경제적 약자층을 시장에 밀어넣었고 감세의 혜택은 부유층에게 집중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악화하기 시작했던 불평등이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배경이다. 예를 들어 미국 통계국의 가계 소득 기준 진위계수가 1974년 0.395에서 1980년 0.403까지 증가했고 1990년에는 0.428, 2000년에는 0.462,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0.470,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잠시 주춤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1년에는 0.494까지 치솟았다. 2022년 0.488로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이처럼 재정 지출 최소주의는 자본의 탐욕을 포장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재정준칙이 설정한 재정 적자 관리로는 한국의 정부 채무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재정준칙을 동원해도 정부 채무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을 현재보다 높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 수입을 늘리는 길이다. 정부 수입을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지출 최소주의가 재정 파탄을 가져온 이유도 증세는커녕 감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리한 재정 지출 축소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연구개발 R&D 예산까지 줄이면서 성장률 둔화와 재정 파탄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재정 건전성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피아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모피아가 대변하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생각하면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모피아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정부 채무 증가를 막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포장해 재정 건전성 논리를 정부의 재정 운용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 정서를 이용하여 재정 지출 최소화 논리를 그리고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기에 감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재정 지출 최소화는 모든 부문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등 경직성 비용은 줄이기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보다 사회경제적 약자층 지원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이 1차적인 조정 대상이 된다. 둘째, 공공자금의 지원이 축소되면 그에 비례해 민간금융에 대한 의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높은 이자 놀이를 하는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것이다. 셋째, 감세는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고 특히 금융고소득층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게다가 재정지출 최소화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정부 차입으로 해결하고 그로 인해 정부 채무를 증가시킨다. 역설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재정 악화를 낳는 것이다.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평생 역사적 분석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고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와 경제의 균형이 깨질 때 사회는 붕괴의 길을 걷고 그 사회 속에 인간은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평생 대학 선생으로 살아온 필자가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처음 만날 때 하는 말이 있다. 경제학은 돈의 배분 문제가 주요 연구 대상인 학문으로 현실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이고 경제와 분리될 수 없는 정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왜 정치는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가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갖고 설명한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온 순간부터 인간의 대부분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활동 역시 사회적 생산이다. 사회적 생산의 화폐적 표현이 바로 국내 총생산 GDP 개념이다. 함께 생산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와 가족에게 필요한 몫을 배분받기 위한 것이고 현대 화폐경제에서 배분은 돈으로 배분되기에 경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돈의 배분 문제인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의 배분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회 몫을 할당하는 것이고 사회 몫의 최우선 순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배분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회소득 개념이다. 그런데 사회 몫의 크기와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은 시장이라는 제도로,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회 몫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굴러가는 사회에서 두 축 사이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정치의 과잉이거나 시장의 과잉을 말한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적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시장 과잉의 결과이자 정치 실패 및 민주주의 실종의 결과이다. 시장 과잉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혹은 경제적 양극화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의 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며 정치 또한 양극화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 세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면서 정치가 극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은 많은 연구로 밝혀졌는데 사실 이는 연구 이전의 상식의 문제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증오, 심지어 폭력 등으로 이어진다. 관용과 사랑 등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이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규모가 크고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 중 사회적 병리 현상이 극심한 대표적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자산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희망을 잃은 많은 보통 사람이 자신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며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공통점을 갖는 배경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회가 점점 야만화되고 있는 이유이다. 차이점은 한국은 부동산 자산 중심이고 미국은 주식 등 금융자산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내용상 더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 경제에서 혁신 실종 등 경제 활력이 고갈된 배경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미국은 힘을 활용하여 만만한 나라들에게 자기 비용을 전가하며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비용을 떠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이 대외 관리 실패에 따른 작은 외부 충격으로도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배경이다. 한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세습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 활력도 잃어버렸고 인구도 축소되고 급기야 사회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모래성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 투자, 수출, 소득 등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지난 2023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낡은 집이 무너진 후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회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양축인 정치와 경제가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으로 표현되는 사회목과 개인의 가치 창출 과정에서의 기여분인 개인 몫의 배분에서 균형을 만드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회가 실종된 이유는 사회몫의 배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회몫의 배분은 정치의 영역이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돈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때문이다. 돈을 비생산적 활동에서 생산적 활동으로 배분하여 사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활력을 만들어준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경제적 삶의 토대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돈은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22에서 2023년 민주주의가 붕괴할 때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목도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치의 실종과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정치인의 잘못이 크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 돈의 힘을 장악한 집단은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을 파편화시킨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그 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면 정치는 살아나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사회 구성원인 국민이 자기 권리를 찾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가 될 때 대외적으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